네, 국제뉴스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베이징에서 만났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가리가 올 하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어제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 보도를 보면은 시진핑이 오르반한테 조기 휴전 그리고 정치적 해결 모색이 각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부합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직접 대화 협상을 회복하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 주선, 협상 촉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네.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 쪽이 좀 가까운 걸로 평가가 되고요. 지난 2일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조속히 휴전하자고 했는데 그때 젤렌스키가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지난 5일에는 또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가지고 푸틴하고도 평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푸틴도 기존 조건을 좀 이렇게 고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르반 총리는 어제는 다음에는 워싱턴 DC도 방문하겠다. 왜냐하면 헝가리가 지금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이 오르반 총리의 이 행보가 유럽연합과 좀 엇박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까?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는요. 네.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도 비밀 방문을 비밀리에 추진을 해서 갑자기 방문했고 중국 역시 조용히 방문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하고의 중국하고의 이런 외교 목표하고도 엇박자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다는 겁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특별 고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뉴스를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을 공습을 해가지고선 한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40명 이상이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러시아 전쟁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가 책임지게 될 거다.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보렐 대표는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 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푸틴하고 공식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르반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EU 회원국들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유럽연합 네. 지도부도 그렇고 뭐 독일, 스웨덴 같은 데도 계속 비판을 하는데요. 지금 뉴욕타임스는 이 순회 의장국이라는 역할이 유럽연합 입법 과정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네. 대외적으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반이 이렇게 이제 순회 의장국이 된 거를 활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 헝가리의 외교 정당성이라든가 국제 무대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반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5.16일. 지난 네. 5일,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튀리커 사회국 기구 비공식 정상회담이었는데 여기도 갔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은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과 그런데 오르반의 이 만남, 오르반 총리의 만남 여기서 나온 얘기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관세 폭탄, EU와의 관계 안정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모양이죠.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해서 지금 이제 일단 잠정 시행에 들어가서 서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갔죠. 그래서 시진핑이 오르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좀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국하고 EU 간에는 지정학적 모순이라든가 근본적 이익 충돌이 없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응당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응당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 의장국 역할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한 걸로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벨기에산 가금류 수입 중단 조치를 또 전격 해제했다. 이 소식도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관세 폭탄 가지고 유럽연합 지도부하고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네. 이렇게 또 각계격파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벨기에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해 왔는데
이거를 전격 해제한 걸로 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요. 그동안에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그렇죠. 고병원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금지를 했었는데 네.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분석은 이런 식으로 유럽 회원국 개별 회원국에 파고드는 식으로 이렇게 유럽 내부의 그 전열을 좀 흐트리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또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결 조장이다. 이번 워싱턴 DC 네.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지막 날, 이제 오늘 11일인데 현지 시간, 우리나라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제 네 나라가 초청이 됐죠. 그래서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그때 그 외신 보도를 보면은 나토하고 아태 협력 강화 공동문서 서명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네. 질문이 나오니까 나토가 냉전 산물이고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나토가 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뭐 방어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경계를 넘어가는데 이거는 대결을 조장하는 거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울타리 작은 울타리 치지 마라. 작은 울타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나토 정상회의에 그 우리나라,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른바 그 아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3년 연속 네. 초청이 됐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대신 국방장관이 대신 참석을 합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담당 이 대통령 특보입니다. 어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한 얘기가 또 주목할 만한데 이 얘기 좀 전해 주실까요? 많은 이해를 공유한다 나토와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까? 백악관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 특보도 겸하고 있는데 네. 어제 나토 정상회의를 사전 브리핑하면서 나토하고 그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많은 이해를 공유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고 어떤 가입 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중국이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에 걸쳐서 러시아 방산을 직접 제한해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그 나토 확대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 그 11일 확대 정상회의가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이런 그 말씀드린 중국의 네. 안보 위협 문제를 집중 논의할 그런 예정인 걸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얘기도 좀 중요하게 짚어볼 만한데 러시아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라는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얘기 어제 저도 뉴스로 전해듣고 이게 어떤 얘기일까 했는데. 윤 대통령이 워싱턴 가기 네. 전에 로이터하고 그 서면회견을 한 게 네.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접근 방식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 그리고 영내 모든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거기다 덧붙이기를 윤 대통령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의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하고 어떻게 우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조금은 그렇죠. 손을 지금 꽂고 러시아에 대한 그 받아내는데. 무기 지원 문제를 둘러싼 어떤 이제 북한도 지금 뭐 상당한 무기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로이터 그 인터뷰 기사가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한 건데 네.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얼마 전에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를 경고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은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인도가 인도양 등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10월까지 해공군 합동훈련을 서방국들과 실시한다 이런 얘기네요. 인도 현지 언론들이 어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에는 이제 그 인도 공군이 인도가 주관하는 첫 번째 다국적 공군 훈련을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도 포함된
이른바 그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여기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아랍에미리트까지 참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이런 식으로 그 다국적 공군 훈련을 주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는 10월에도 역시 쿼드 국가들을 포함해서 자기네 그 동북 벵골만에서 연례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잠수함 전투력 향상 초점에 맞춰진다는 건데 이것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일단 소식통들은 쿼드 외에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초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국 견제 메시지다라는 건데 남중국해에서 뭐 필리핀을 비롯해서 이웃 나라들을 압박한다 이런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가 중국 견제에 이제 크게 네.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인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파키스탄에 항구를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아차 싶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외신 보도를 보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푸틴 자택으로 초청돼가지고 비공식 정상회담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국 견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 파병을 이제 좀 쉽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다고요. 이 얘기 어제 좀 마닐라에서 네. 이른바 2+2 국방 외교장관 회의를 했고 거기서 상호 접근 협정, 일본에서는 이제 원활화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나라 군대가 서로 유사시 이제 파병에 네. 용이하게 되는데 지금 뭐 일본은 이런 그 뭐 재난 구호라든가 합동 훈련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건 아니죠. 자위대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필리핀이 매년 대규모 합동 훈련 이게 이제 발리카탄이라고 이거를 해서 여기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는 참관국 형식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호주, 영국하고도 협정을 맺었죠. 예, 일본은. 일본이 이렇게. 네. 예. 아세안에서는 이제 필리핀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이었죠. 네. 미국, 일본, 필리핀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삼국 정상회의를 열고 합동 방위 체제 구축을 공식화했었습니다. 중국 쪽 입장. 당연히 반박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영내 안정을 깨는 것은 뭐 반대를 부를 거다.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 때 그 저질렀던 이런 침략, 식민 통치에 대한 엄중한 죄책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작은 울타리를 치지 마라 이렇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외교에서 결례를 하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작년 12월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웃나라 브라질에 갔습니다. 갔는데 네. 가서 그 브라질 지금 뭐 그 룰라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는 대신 네. 현지에서 있는 우파 정치 행사에 참석을 해서 중남미 좌파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외교적으로 결례죠. 이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남미 사회주의가 부패를 초래하는 재앙의 레시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우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이 횡령형입 때문에 기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사법적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2026년에 브라질 대선이 있는데 보우소나로가 이제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이제 이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사실 그 피선거권은 2030년까지 박탈된 상태입니다. 브라질이 근데 밀레이 대통령이 또다시 공개 비판을 하면은 뭐 이제 철수시킨다 이런 경고도 그 있었잖아요. 밀레이 네. 대통령이 후보 때 뭐 아주 룰라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식으로 공개 비판하면 이제 외교관계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 부패한 공산주의 그렇죠. 뭐 이런 부패한 얘기가 공산주의고 뭐 있었죠. 다 네. 교역하지 않는다고까지 네. 얘기를 했죠. 네. 두 사람은 지금 밀레이가 취임하고 벌써 7개월쯤 됐는데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밀레이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 공동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여기도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외교적 결례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메르코스르 같은 경우는 브라질하고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지금 주요 회원국인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영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이 후보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그 압박을 좀 멈춰달라라는 요청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파킨슨 병 전문의가 백악관에 작년부터 8차례나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새벽에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고령화 뭐 노쇠 때문에 지금 하는데 더욱더 지금 그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미국 하원 민주당 그 상임위 간사단도 네. 모였는데 바이든 사퇴 압박 그 목소리가 커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그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 내에 그 재선 포기를 촉구하는 그런 단체까지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계속 그만하자 하고 난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은 바이든 쪽으로 더욱더 불리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USA 투데이하고 미국 서퍽 대학 조사 결과인데 바이든 지지율이 38%, 트럼프 지지율이 41%. 앞서보다 더 벌어졌는데 아직은 물론 오차범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 그 수행 지지율도 바이든이 좀 낮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2위 말 때 지지율이 34%밖에 안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1%, 꽤 많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미국에서 태어난 걸 가장 큰 성공 비결로 꼽았다고요? CNBC 보도네요. 1930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94살입니다. CNBC가 그저께 보도한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뭐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자산이 8,76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내가 성공을 했는데 가장 큰 배경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덕을 많이 봤다. 연방 하원의원 아들이었죠. 그래서 1942년에 11살 때 돈을 다 털어가지고 처음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제 이 사람 회고가 그날 다우존스 다우지수가 9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8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4만 대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절대로 미국에 베팅을 하지 말라는 게 내 충고다. 미국이 뭐 그동안에 보면 뭐 자신이 대공황, 2차 대전,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그다음에 금융 위기, 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겪었는데 네. 미국은 주춤하다가도 훨씬 더 강하게 탄력을 받고 회복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많은 곳에 기적이 나지만 미국만큼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는 게 나의 결론이다. 지금 그리고 내 후계자도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도 계속 미국에 베팅할 거다. 그리고 버크셔 후계자도 그렇게 하길 바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걸 가장 큰 성공 비결로 꼽은 버핏의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